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딸바 책방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2에서도 좋은 책, 또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청취자분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들도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책은 최태섭 작가의 한국남자인데요.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작년 3월에 예스24가 어쩌면 그렇게 한국남자스럽니? 라는 제목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책이 남성 혐오의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요. 회원들이 이제 탈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예스24가 공식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초에 이 책의 저자이신 최태섭 작가께서 100분 토론에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할당제 편에 서서 찬성 측으로 패널을 출연하셨는데 당시 했던 말이나 발언들이 좀 문제가 돼서 또 한 번 이 작가와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됐던 책 작가인 만큼 이 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작가는 어떤 논리와 근거로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이 영화 감독 번영준님께서 쓰신 서평이었어요. 그래서 서평을 보면 이 책은 더 이상 서로를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머리 맞대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라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책이라면 청취자분들과 충분히 나눠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남자라는 책이 다른 이슈가 이제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한 한국 남성에 대한 이해,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최근의 사회적 문제로 까지 떠오르고 있는 젠더 갈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책들보다 저나 게스트분들 또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찬성이나 반대 또 대립하는 의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세대별로 또 성별로 또 개인에 따라서 성과 차별에 대한 경험이나 정서나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게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견이 대립할수록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서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마음에서 생각해보는 것, 또 결국은 더 함께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남자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식민통치, 내전, 산업화, 민주화, 신자유주의화를 거치면서 한국 정부는 어떤 국민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볼 거고요. 2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의 이야기, 또 지금 20, 30대 한국 남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또 군대, 역차별 정서 등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남자 편을 함께 꾸며두실 두 분의 남성 게스트분을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바비킴님, 타노슝님입니다. 두 분 먼저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한남 바비킴이라고 합니다. 한남이라고 해도 괜찮나요? 네? 한남이라도 아니 전 줄임말로 네, 줄임말로 쓴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먼지가 돼서 사라져 있을 어벤져스의 영원한 적 타노슝입니다. 타노슝 그거는 거의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스포? 이 방송이고. 근데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저희 이제 책 팟캐스트 처음 출연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저는 그냥 딱 듣자마자 일단 이렇게 제의를 받자마자 거절 안 하셨어요? 예, 바로 그냥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뭐 해보죠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했죠. 네. 동생분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괜찮겠냐? 내보내도 되겠냐? 제가 알아서 회사에서 괜찮은 거냐? 손 안 넘게 제가 네. 알아서 부탁이를 잘 해주실 거라. 할 겁니다. 네, 저희 1000만 뷰, 저희 딸바 책방 1000만 뷰 찍게 해주신다고. 열심히 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주 기대가 1000만 부면 거의 100배 이상이지 않나요? 제가
잠깐 그 조회수 봤는데 한 280, 뭐 220, 잘 나온 건 600명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넘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찍겠다. 그런 최소한, 식으로 한번 최소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수웅님은 어떠세요? 아,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뭘 도전하는 거를 좋아는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남자였어.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좋았는데 한편으로 좀 이제 불안한 건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제 기억에 숫자로 세보면 그러니까 뭐 수업을 위해서 읽은 책 빼고는 10권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지 않았나? 사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평소에 친한 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냥 믿고 재밌게 해보려고. 네. 그 10권이 뭔지 궁금해요. 아, 10권이요? 그 10권이 리스트가. 10권은 다 말하긴 힘든데 가장 최근에 읽었던 건 임요한의 무슨 임요한이요? 미쳐봐 있는데 미쳐봐요? 유명하면 나만큼 미쳐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예. 게이머 얘기하시는 프로 건가요? 게임. 근데 게이머. 그 사람의 이제 자기의 자기가 이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썼던 건데 제가 저희 어렸을 때는 e스포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지금은 애들이 롤을 많이 보는데 저희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봤었고 저도 그때 한때는 우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인물이 네. 었군요 1세대, 2세대구나. 2세대 거의 짱이니까, 넘버원이니까. 아니 팟캐스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섭외 수락한 다음에 바로 책방 가서 책방에 그날 당일날 바로 구매한 다음에 예. 천천히 읽어보긴 했는데 중간부터 막 통계 나오고 논문 자료 근거하는 게 이게 조금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교묘하게 또 작가의 또 생각이 또 지입되는데 예, 마치 그 논문 그 내용처럼 그랬는데 이 부분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좀 메모 조금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조금, 했습니다. 네. 예. 대단하시네요. 탄호중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섭외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앨리스님한테 여쭤봤을 때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온 티가 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즉흥적 그래서 저는 책도 섭외 받고 좀 뒤에 시켰거든요. 네. 예, 교보문고로 시켜서 그 다음날 바로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날 바로 읽진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 굉장히 정말 빠르게 읽고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거 진짜. 예, 근데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가서 예, 뭐 뒤에 가서 또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약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팩트 체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팩트에 기반한 그런 공격들을 좀 서로 많이 하는 경향이 큰데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적어도 쓴 책에 대해서 자기가 아마 흠집을 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걸 좀 더 수치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느낌인데. 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많이 이렇게 맞아. 해야지 이제 논문 같은 느낌의 책이었던 거. 소위 말하는 팩트 무새들을 팩트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이해됐어요. 부분에서는. 이제 게스트 두 분과 인사 나눠봤고요. 책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저희 다룰 1장은 이제 제목이 문제적 남자? 귀남이들이 불러온 위기입니다. 귀남이 뭐 이렇게 웃기지?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게 소제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대를 잇는 아들, 호주제와 여성의 재식민화, 그 다음에 삭제된 여아들, 인구조정 계획, 몰락하는 남자들, 남자의 종말인 한국, 쌓여가는 남자까지인데요. 이 장에서는 이제 지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부서가고 있는 남자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인구 자체가 이제 많아지는 문제, 그리고 학습과 또 경제 영역에서 남성들이 부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이제 남성들이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나 가장의 역할로서, 경제적 역할로서 남성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장에서 저희 각자 하고 싶은 얘기, 또 인상적이었던 파트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준비가 좀 안 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왜냐면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아마 이 방송엔 안 나올 텐데 지금 아니요, 나갈 거예요. 방송에 이 화면이 안 나와서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가 되게 힘든데 앨리스님만큼 바비키님도 똑같이 준비를 해 오셨어요. 지금 이게 다른 거잖아요. 안 보고 할 겁니다. 네. 저 안 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쨌든 그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오셔서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뭔가 남아선호 사상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중일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에 좀 더 유독돼 있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여기 첫 장에 보면은 비단 동아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국가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골자로 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식해 골자래. 유식해 보여. 그래서 좀 근데 여기서 바로 좀이라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 자체가 줄면서 이제 좀 소비가 맞아졌다. 예, 그것도 얘기하자. 있고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극심했던 때에 비해서 지금은 보면 이게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흔히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 새끼들 다 필요 없다. 딸이 차라리 낫다고. 아프면 옆에 있어줄 건 딸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물론 거기에도 약간 소위 얘기하는 귀남이와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여튼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그러니까 아시아 그리고 뭐 좀 굳이 확장해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는 점이 좀 되게 뭔가 신선하고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뭐 그건 좀 약간 드립이지만 뭐 다른 남자들의 결혼이 좀 걱정됐습니다. 네. 뭐 어떤 중국에는 남자만 있는 뭐 마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끔찍해라. 네. 그런 것도 있고. 군대인데 그러면. 저는 이 귀남이라는 거 하는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20대부터 40대까지 얘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죠.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훨씬 더 이전 세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남아 선호 사성으로 태어난 세대가 지금의 20, 30대라고 해서 되게 가까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첫째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러니까 우리 나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가정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없어진 나의 여자 친구들.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인구 정책을 하면서 이제 서구에서 이제 아시아권 나라들이 공산주의가 될까봐 인구 정책을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향으로 성별 감별을 또 더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까지 있어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는 일단 왜 남아선호 사상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이 차이를 보면서 한 가지 시점을 딱 잡았는데 그 권력자 대 피권력자다. 근데 이제 힘없는 남자와 힘이 없는 여자 이렇게 된 이제 권력층이라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봐봤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전쟁이 옛날부터 뭐 서양도 마찬가지로 동양도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쟁들 중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센 성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그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든지 아니면 방어를 하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두 성별 중에 힘이 센 사람이 있었으면 그 성별이 무조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남자기 때문에 근육이 여자보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선호 사상이 고대에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성별 학살이라 그러잖아요. 90년생 여기 가장 참 이게 그러니까 정말 비극인 게 왜 남성은 그거를 방관했는가? 권력자들은 그거를 실행을 했을 때 남성은 왜 방관을 하고 또 여자들은 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게 참 비극적이었다고 저는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성이 이끌고 여자가 뭔가 네, 원래 끌려갔다기보다는 네. 둘 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나 어머니들이 그렇게 선택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했겠지만 둘 다의 둘 다.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그 여러 사회적인 가지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게 비극인 거죠, 진짜. 혹시 남 학생들이 학업 부진 입은 부분도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예. 저는 되게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 왜 그럴까라는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거기서 나름 이야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언어 교육의 시기가 앞당겨져서라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정형화된 착한 여자라는 아이들의 자질이 어쨌든 시험을 보고 학교 생활에 어쨌든 좋은 성적을 받는데 유리한 성격이나 태도를 가져오는 거고 또 남성 학교나 이제 이런 데서 남성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되게 재밌었고 그럴 만한 되게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성적이 여학생들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남자들이 불리하다. 지금도 그런 아이고.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초등학교 때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 여자애들이 경쟁하면 학업
성적이 밀리니까 내신이 밀리니까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경험들이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죠. 뭐 저희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고 저희 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전 남고 나왔으니까 남고는 해당이 안 되고 중학생 때 같은 경우 보면 제 기억에 남자애가 1등한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을 거예요. 12번 시험을 보잖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3년. 예, 3년 동안 12번 시험 보는데 한 번만 남자가 1등이었어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저는 이게 약간 숫자적으로 다가와서 그냥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를 너무 숫자로 보여주니까 약간 뼈를 맞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조금 있었고. 예. 어떤 숫자가 나왔죠?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고시 예, 합격률이 예, 몇 합격률이나 퍼센트?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오히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구나.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남자 선생님이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이게 처음에 여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선생님들도 그 성비 쿼터 할당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할당제가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장치로 적용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래서 전 좀 역으로 이렇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도 당연하게 성적 때문에 여자들이 더 많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성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남성 호텔주가 있구나. 네, 남성이 오히려 쿼터로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그 편에서는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 선생님 롤모델 없다는 얘기라는 부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 2분 뵀고 그 외엔 다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또 남자 선생님이 좀 더 전 기억에 남아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아니 이 작가가 여성 할당제 찬성론자고 네. 그 MBC 그 토론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이게 그냥 양성 쿼터제로 바뀌면서 남자도 30% 들어올 수가 됐고 그래서 성적으로만 했으면 못 들어와서 남자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차별적이고 이제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맥락이라면 사실 이게 어떤 직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교육이고 그렇죠. 기관이고 또 남학생들한테 남자 선생님 모델을 보여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남성을 30% 조사 안 돼.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얘기 하실 거 있나요? 여기에서? 일단 1990년대랑 2000년대까지 이 남자들의 학력 저하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컴퓨터 게임이랑 그러한 것들이 엄청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력 저하예요? 예, 학력 저하에. 물론 개인의 역량으로 보면은 일단 아니요, 본인의 얘기니까.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강하게 의심됩니다. 게임에 미치셨다는 얘기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남자들은 꼬마 애들을 관찰을 하면은 야 5살, 4살 남자애들은 엄청 뛰어도 그냥 일단 본성이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남자들은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다가 결국 지쳐서 쓰러져서 잠드는 이런 애들이 많았던 반면 여자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되게 차분하고 좀 이렇게 안정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일단은 그러한 건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인터넷이 그러니까 혼자서만 하던 게임이 이제 세계 전체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서로, 그러니까 참, 게임 회사들이 정말 나쁜 게, 남자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친 게, 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중독이 되게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자들은 보통 이제 원래 취미라는 게 중독이 된다는 게 독서라든지 공부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거 안 되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되고 게임, 영화, 만화책, 소설 막 이런 것들에 대본 치우세요. 자 다시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독서나 아니면 공부에 중독이 되면 참 좋겠는데 딱 저 때 99년도부터 인터넷에 그 보급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엄청 느렸던 게 초고속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유혹에 남자들이 대부분 다 한 60%나 끌려간 것 같아요. 이 유혹에 게임에. 물론 이제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그걸 계속 끝까지 지키면서 게임하느니 운동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시간에 되게 그 손쉬운 쉽게 막 게임하면 모험도 떠날 수 있고 자기가 대장이 돼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유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 어렸을 때부터의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남자와 아니면 차분히 이렇게 있는 여자 이거에다가 이러한 게임이라는- 유혹에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남자의 특성이 아마 학력 저하에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보고 요즘에는 이제 또 스마트폰으로 이제 물론 이제 남자 여자지만 남자애들 게임 여자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봤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게임의 주 소비자층이 남자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빠져드는 게 지금도 계속 학력 저하는 저는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학력자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독성. 게임이 그러니까 중독에 있다고 쉽게 생각을 빠질 하는 수 있는. 거고. 예. 타노시움은 어떻게 생각해요? 게임이란 뭐 저도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냥 완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는 남자애, 여자애는 여자애라고 이제 뭔가 정의돼서 이제 규범되어서 그렇게 자라지는 환경이 좀 더 약간 남자들을 그런 유혹에 쉽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은 왜 그런 이 장에 나오나 그 다음 장에 나오나 왜 생물학적 남자에 대한 얘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결론이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로 맞아, 끝났던 맞아. 걸로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뭔가 사회적으로 왜 우리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왜 그랬잖아요. 남자애들은 공주고 여자애들은 인형주고. 애초부터 그게 예. 훈육된 게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네,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 성도 결국은 그렇게 학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궁극적으로 뭔가 좀 더 그런 중독이랑 이런 게임이란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중독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커졌다.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네, 있지 타고난 않을까? 것보다는 네. 타고난 것과 네, 함께.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절대적이란 건 아닌데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여튼 지금 현재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분은 동의하긴 해요. 보통 그 정도로 게임을 많이 하고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례들이 요즘도 되게 많은 것 같던데. 아직도. 예, 회사에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 회사에 이제 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막 보면은 막 넷마블의 자식을 뺏겼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델 마블이랑 보내- 지금 킹오파 보내- 올스타즈도 그쪽으로 나오고 보내는 막 거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엔사의 자식을 뺏겼다고 막 울분을 토하시는 네, 어떤 분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또 게임도 이제 학업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확실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저희가 2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2부의 제목은 진짜 남자를 찾아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원인데요. 여기에 소제목들은 진짜 남자, 남자다움의 신체적 기원, 남자의 야생, 만들어진 남자, 헤게모니적 남성성, 지배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혈통제 중심의 신문제를 지나서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의 탄생, 또 국가 운영을 위해서 어떤 남성성이 필요했는지, 또 어떻게 제도를 뒷받침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이상적인 남성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 2장에서 또 저희 재밌었던 부분, 또 청취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 2장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안 와닿는 내용들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들이 사실 잘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전체적인 걸 아우러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는 이 2장이 되게 좀 독특하기는 좀 이거는 두고두고 좀 다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챕터에서 시작이 신체가 중요하고 외형이 중요하고 성별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연상된다? 그 성별을 가지고 어떤 많은 정보를 영상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딸바보 아들바보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자식의 성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별에 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여기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라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 부르주아가 시작되면서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신분은 혈통이나 피는 되게 확실한 근거이고 이제 다른 걸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르주아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로서 우월성이나
어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몸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이제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전쟁에 필요한 몸으로서 이런 남성성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게 지금에 말하는 이성적인 남성성이다. 이렇게 정리해준 게 저는 좀 잘 정리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니, 머릿속에 그냥 다 비판하는 것밖에 지금. 비판한 걸 얘기해주세요. 아니, 그냥. 장난 아닌데. 뭐, 내 생각과 이거는 다르다. 거의 인터넷에 올려야 돼요. 저건 공유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내 생각과 다르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줘요. 예, 얘기해주세요. 뭐냐면은, 예. 읽지 말고. 아니, 대본 보고 그러니까 뭐 읽으면 약간 아주 읽는다고 어색하니까. 읽는다고 얘기한 그 것 때문에. 제일 심각한 부분을 읽어주세요. 책 부분. 아, 그것도 부분에서, 괜찮긴 예. 하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66페이지에서 엄청 심각해요 지금 표정이. 아니, 거의 나라 이런 표정으로 책을. 베어 그릴스 베어 그릴스 이야기를 하면서, 뭐, 폭력성, 경쟁심, 비열한 겉모술수, 정당화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폭력성, 경쟁심, 비열한 겉모술수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말이자, 남자가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단 이 내용이,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고, 딱 정해진 시선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듯한 느낌이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 말이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그렇다고 이게 설명을 한 건가요? 66페이지. 예, 66페이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는 우리가 흔히 남자들의 행동의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 끌고 오는 비유를 떠오르게 한다. 그게 밑에가 이제 예시죠. 세상은 야육강식 정글이고 남을 잡아먹는 포시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 근데 그것 이거는 때문에 베어 그릴스가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투영됐다. 베어 그릴스를 보는 이후에 그런 맥락이. 두 개 보셨나요 혹시 베어 그릴스를? 저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자주 하는 거를 봤는데, 근데 여기 말대로 다 아마 각본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거는 각본이 없으면은 지금 잘못하면 예전에 그거 있어요. 무슨 구덩이에서 이렇게 나무 장대 2개만 있으면 올라온다. 이런데 딱 아무리 봐도 이렇게 파놓은 흔적이 딱 보이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2개만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부터 이거는 그냥 조작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불만만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 같아서. 아 그래요? 예. 또 뭐 있나요? 한번 들어나 보죠. 예, 72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뭐 훈련 징집된 훈련 규율과 훈련으로 단련돼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남자 용감하고 무자비한, 그럼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군대 프랑스 혁명가에 등장한 새로운 시민 상비군은 그 자체가 남자다움을 가르친 학교였다. 이런 내용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단련하는 것은 이제 남자 여자가 모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요? 갑자기 운동을 살펴하시는. 그러니까 전공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 체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체조를 이렇게 말해. 갑자기? 갑자기 72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보면은 체조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굳이 남자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 남자가 다 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러한 체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요, 체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책에서 체조가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성성. 굉장히 재밌네요. 으로 나가는데 저.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현대적 남성성의 이상성으로서 이제 체조가 나오면서 이거랑 남성성을 결부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 남성성 하나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구나 인류라면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72페이지를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좀 남자들이 그런 약간, 왜냐면 저는 약간 쫄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 뭐 그걸 그렇게까지 막 하냐 하면서 막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여기까지 뛰어가는데 나는 막 예를 뛰어가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다리가 없나 막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애들은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먼 언젠가 갔을 때 해결해야 되는 해결점이 맞겠지만 근데 그 사고의 이변에는 그런 생각도 깔려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머리 마음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입 밖으로 내는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선을 넘은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 요즘 저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말이 되게 어렵고 위험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 안 하잖아, 그냥 그래서. 단순히 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금요일 어떤 개발 팀장님 야근하고 있길래 그냥 생각 없이 저 친한 회사 방에 어떤 분 안 퇴근하고 야근한다 했더니 그 개발 관련된 분이 갑자기 확 열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사람 야근한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해가지고 나는 난 이분이랑 그 그냥 팀장님이랑 연관이 돼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간단하게 그런 뭐 생각이 마음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투영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약간 네, 맞아요. 그 김태균 씨였나요? 이름 뭐죠? 김용균이요. 씨? 예. 아니 근데 김용균 씨는 본인이 그거를 자처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이게 위험한 내밀린 상황에 거지. 일을 하게 된 것은 본인의 선택도 되게 아니었고, 아니었지. 그리고 계속 그 안전에 대해서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최태섭 작가가 남성이어서, 안전에 무져서라고 얘기한 건 정말 그거는 말이 네. 안 되는 거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자기 꾀에 빠지는 거죠. 이분 책이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한 것 같아요. 주장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것들 느낌이 있고 저 더 뒤에 보면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사실 대묻고 싶은 저자이기도 한데 그건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중간에 그 이상에 걸맞지 그 어떤 이제 상류층이 아니라 하류층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남성들, 그러니까 그 이상에 걸맞지 않은 남자들 역시 반사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어떤 남성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남성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는 그래도 남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여성들보다 절대적으로 너가 있는 그 남성 집단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최태섭 작가라는 남자 자체가 도대체 남성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게 좀 궁금하고 여기서는 한국 남자나 이 사람이 비판하려고 하는 뭐 일베라고 하거나 이런 게 사실 거의 구분이 없고 한국 남산을 완전 집단에 대한 비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 본인은 한국 남자가 아닌가 이 주장으로는 본인도 그런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은 왜 없나 뭐 본인의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좀 그렇게 얘기가 들었고 또 이제 남자를 비판하는 것 중에 그 하층 계급이라도 여성들의 인권을 운동권 할 때 여성들에 대한 어떤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리 높이지 않았다, 외면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일 수 있긴 한데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을 더 우선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비판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어쨌든 그거는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 재밌죠. 네. 3장은 한국 남자의 우울한 기원이고요.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흐름, 전 세계적인 보편적으로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들을 보면은 조선의 잘 나가는 무능력자들, 수입된 남자, 식민지 남자의 불우한 탄생, 방공여사 만들기, 한국전쟁, 남성성의 무덤, 군화를 신은 새아버지, 진병제와 산업역군, 자라를 살아보세, 단란한 중산층을 향하여, 남성성의 극한 80년 광주 공수부대, 광주주의 아들, 부정한 아버지에 맞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 말기부터 이승만,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런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원했고 어떤 국민을 원했는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역할을 주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장치했는지 그래서 남성으로는 징병제, 여성이나 가족 단위로 보면 호주제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장치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3장이 아마 되게 재밌는 3장부터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얘기할 얘기도 많으시고 또 재밌는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한국 역사를 알아야겠구나. 왜냐면 내가 한국 지식이 많이 없어.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리는지, 이 사람 관점이 옳은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어쨌든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좀 펼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급변하는 근현대사를 겪었구나. 압축 성장뿐만 아니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전쟁들을 되게 많이 거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처음에는 식민지였고, 그 다음에는 뭐 한국전쟁 내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전쟁은 여기서는 광주 사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했던 싸움은 없고, 다 어쨌든 외부에서 있었던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있었던 내전의 성격들이 많아서, 이 상황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다 같이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라고 보면, 그분들의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막 요즘에 TV에 나오는 뭐 어떤 부대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좀 더 이해하게 됐고, 좀 더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라도 한 번 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다? 그래도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됐는가, 어떤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느냐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큐가 뭐 있지 않았었어요? 기억에? 그런 있었겠죠. 그 소위 얘기하는 가땡땡 할아버지들 막 찾아가서 막 그거를 막 들어주는 그런 거 했던 이야기 들어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약간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진짜 제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골자로 좀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 한순간만 딱 해보죠. 그냥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냥 삼장이 그냥 그랬어요. 그냥 끝인가요? 아까 2장에서 굉장히 핏대를 세우셨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가 3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수호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가부장으로 일단은 단위를 통합을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징병제 조건으로 징병제가 조금씩 이제 완성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로 이 가부쟁자가 애초에 우리나라 전쟁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좀 더 이렇게 그냥 급하게 전쟁 대비 아니면 뭐 병력을 이렇게 징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일단 가정 단위를 남자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좋게 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군부 독재에 의해서 다시 또 힘이 없는 권력자들이 아닌 힘이 없는 남성 여성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필요했던 거는 강력한 힘이었을 뿐이고, 이제 이해와 협력, 상호 존중 이런 게 아니었던 게 이제 한 142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보면서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미라 정책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다고는 볼 수 없고, 좀 이렇게 한국 남자들만 한국에서만 우미라 정책이 통했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 파무파탈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 그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해서 뭐 여성 비하하고 여성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래서 계속 하자는 건가요? 갑자기 아니요.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옹호가 아니고 사퇴하세요. 이거 한국 남자만 했다 이렇게 보이는 관점이, 저는 이게 그렇게 느껴졌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일본도 그러고 저쪽 스페인이었나, 그쪽도 다 그렇게 됐었던 우미라 정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만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썼나요? 그래,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삼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한국에 대한 얘기만 한 거니까 사실 그럴 수 근데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싸잡아 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기분이 상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종일관 싸잡아서 얘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편향된 시선으로 보는 게, 그냥 중립적 시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건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납득이 될 텐데, 그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한국 남자는 이래, 한국 남자 전체가 이래, 막 이러니까 읽으면서 계속 뭐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하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남자를 어떤 구분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뭐 일베라던가 아니면 상류층 남자라든가 아니면 뭐 보통 남자라든가 어떤 남자들마다 어떤 다양한 입장이나 계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남성은 일단 무조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반사이익을 잇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단의 비판 대상으로 정해놓고 얘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면서 저도 읽었던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왜 여자를 군대로 보내지 않았는가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군대 논란 나올 때 여자들한테 군대 가라고 하지 마라. 여자들 비난하지 마라. 남자는 군대를 가게 한 건 다른 남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 스탠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왜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유심히 봤던 것 같고 그래서 보면 남자는 글쎄요. 처음에 어떤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를 보냈겠죠? 그리고 어쨌든 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어쨌든 나라가 운영되니까 여성들은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육아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는 대신에 군대를 가는 대신에 여자들이 집안에 있게 하는 것이 남성들이 어쨌든 헌신하게 하고 가정을 지키는 어쨌든 의미에서도 신성화도 되고 또 그 여성들이 보상에 대한 차원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그렇게 누구는 보내고 안 보내고가 이런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졌었구나를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거였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징병제는 여성을 사회의 2등 시민으로 만드는 법적인 질서였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성한 의무에 감당할 수 있는 남성 또 그렇지 못한 여성 이렇게도 좀 보고 있구나. 되게 복잡하다 군대 문제가. 그 처음에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됐던 거니까 이게 지금은 좀 변했을까? 이 역사나 관점은 그대로 가지고 온 걸까? 군대는 변화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군대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고 또 한국 뭐 상위군이나 아니면 징병제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산업역군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공수부대까지 거의 한국 남자의 역사지만 사실 군대의 역사라고 보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파트 보면서 좀 약간 느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으로 다루기만에는 그러니까 한국 남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으로만 몰아가는 시각도 있고 아까 전에 또 예명 까먹었다. 아 바비킴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다른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좀 되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책 이후로는 또 이런 비슷한 책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결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도 정말 자기의 논리를 좀 더 확고히 하려고 했었으면 이 파트만으로도 사실 3부만으로도 또 책을 한 권 따로 써서 뭐 해외 사례를 비교하면서 했으면 좀 더 이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약간 모종의 아쉬움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징병제 관련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의 무슨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자도 똑같이 군대를 가는 나라들은 왜 가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말해주는 맨날 나오는 게 이스라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중국도 가나요? 그러니까 몇몇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나름 밀리터리 또 강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왜 가게 됐을까 하는 그런 배경이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나라는 그럼 뭐 애를 안 낳는다? 그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했지? 약간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 그럼 여자들한테도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사회적으로 지위를 더 보장해줬으니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한데 예,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저희가 오늘 4월 17일인데 어제가 4월 16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5주기였는데 여기 107페이지 보면 그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면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저는 폐주하고 있습니다. 승만론.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되게 세월호 생각이 바로 났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본인은 도망가 놓고 이게 바로 그 권력자 피권력자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이 말 딱 보면서. 네.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이건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처벌받지 않았잖아요.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아무튼 관점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 계속 이렇게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남자가 무조건 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참. 약간 본인의 집에서의 역학적인 위치 때문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요. 위치가 있습니까? 되게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그러니까, 선장이라면 마지막 라스트 아웃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면은 그러니까 대장에 맞는 그러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쪽으로는 전혀 발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지금 한 번씩은 다 감옥 갔다 오고 막 그런 부분에선 좀 아직까지는 이 외국의 영화 타이타닉 보면 마지막까지 선장이 딱 이렇게 지키고 그냥 물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이라도 나오라고.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책임감이라든지 사명의식 이런 건 없고 그냥 그냥 시간 때우고 가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자들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IMF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IMF 때 몇 살이셨나요? 97년도인가요? 기억이 혹시 그 당시의 상황이 좀 기억이 나나요? 뭐 부모님이 갑자기 힘들어하셨다거나 기억나세요? 해고를 겪었다던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나중에 들은 거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때도 거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부모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 친척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돈은 더 잘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그 상황에서 또 돈이 갑자기 몰리는. 예, 그랬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 막 그게 좀 막 그렇게 저희 집은 와닿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뭐 뉴스나 이런 데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고 최근에 봤었던 국가부도의 사태 그게 영화. 좀 약간 그때 저런 물론 그 영화도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준. 예. 저는 여기서 봤던 게 아버지들이 이제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서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없고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 첫 번째 질문이 퀘스천이 달린 시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재밌었고 우리가 가족주의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도 어떤 되게 사회적 전체적인 위기고 이들이 낳은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부재하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주의를 들이밀었다.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가장의 길을 살려주고 가장의 역할을 가정에서 만들어주고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걸 또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나 뒤에 나오지만 이제 동반자살에 대한 표현이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계가 위기에 당했을 때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본인이 자살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하는 이유들로서도 그 어떤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라서 이것도 되게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고 한국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우리가 어떤 사회의 문제나 어떤 현상들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하진 않는지 좀 경계해서 좀 신경 써서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정말 가야 하나 라는 걸 이제는 좀 물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 여성이? 20대 남성이. 아니. 정말 우리나라의 군대, 아닌, 정말 군대를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신성화했고 되게 도덕적 가치를 높은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은 비양심적이고 이거 비난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 가게 되는데 정말 이제는 어떤 양심적 거부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장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논의 자체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았나? 옛날에는 무조건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시기는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니까 정말 가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 군대 갈 때 기분이 어땠어요?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요. 처음 군대 갔을 때요? 그러니까 딱 나는 그랬어요. 처음 한 번 가지 두 번 그냥 가나요? 갑자기 집에 두 번째 집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왔어요. 네. 징병검사 받으러 오래요. 그냥 갔지? 네.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현역이야. 그리고선 뭐야 군대 빨리 가야겠네 하고 그냥 군대 간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끌려갔다고 하긴 뭐한데 그냥
그 주변에서는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야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내가 그래도 성인 되면 그땐 통일 되겠지 이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앞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뭐 신성시 뭐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국가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거든요. 그냥 전 그게 군대 갔을 때 느낌이었거든요. 뭐 저는 저도 어렸을 때를 좀 잠깐 저는 제가 성인이 되면 대체 복무로 군 복무가 가능한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여긴 또 그렇게. 다들 또 네. 난 안 갈 줄 알았다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가는 거 안 가는 것까지 그치. 단계까지는 못 가봤지만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이나 이런 거 워낙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가면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면 사회봉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4급 이하로만 나와야지만 이제 저런 공익을 받잖아요. 공익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되면 그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데 나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생 딱 되고 났는데 1학년 끝나니까 갑자기 애들이 다 제 주변에 이제 다 공군을 갔거든요. 애들이 갑자기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공군 지원해서 저 공군 지원해서 뒤늦게 갔어요. 저는 지원해서 가긴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첫 기분이었군요. 그렇게 갔었죠. 아니, 원래 질문이 뭐였는데 왜 갑자기 갑자기. 난 첫 기분 군대 가는데 첫 기분이 아니 저 앨리스님의 질문이 뭐였는지 궁금했어요. 질문했나요? 질문 안 하셨군요. 군대 이야기, 이분이- 군대 이야기. 네, 바비씨께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군대 얘기는 5부에서 저희가 그렇죠. 거의 이따가.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군대 이야기를 좀 더. 군대 얘기 참고로 너무 많이 하면 2천만 택도 없는데. 아니 또 100만 군대 군정 안 돼.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네, 저희 3장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두 분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런 남성성을 부각해줬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집은 물론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영화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게 좀 더 약간 더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자들이라도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 왜 여기에 그 사례, 해고 사례 중에 현차인가? 어디 얘기 사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젊은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들 다 해고는 안 잘랐다는 얘기 되는.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 식당 아주머니에서 흥분을. 저도 왜냐면 저도 비정규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그 부분 그 대목이 좀 안타깝게 다가왔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아주머니들의 부당한 해고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어쨌든 남자들의 그 위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 뒤에 또 나오는데 결국 그 뒤에 남자들도 계속 해고를 당했다며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약자라고 생각된 사람들만 먼저 쳐버린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도 못 지켜냈는데. 저는 이 166페이지에서 이제 실업자로서 가장 타격이 심한 건 당연히 여성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럴 때 국가랑 기업이 그러니까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당하는 그러한 거를 기업은 당연히 여자가 먼저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고 또 국가는 과거에서부터 97년까지 자꾸만 여성이 차별당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 그 분위기를 국가에서 그렇게 유지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가 아니고 엄마 힘내세요도 불렀어야 됐고 실직자님들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극존칭인데 할 수 있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성별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갔다는 게 저는 그 남자만 조명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기업도 물론 남자들도 실직은 당했지만 그거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그 전에 이미 여성들이 많이 실직이 당한 건 이 기업이 잘못한 건데 그거는 주목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런 분위기가 지금 97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저희 3장 얘기해봤고요. 저 1부의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1990년대로 넘어오고요. 그 IMF 외환위기에 남성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성이 무너지면서 이 담론을 가족주의로 해결했다는 점들과 이야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경제성이 없는 아버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또 좋은 아버지 운동이나 또 남성학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속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처벌을 바꾸려는 노력은 없었다라는 걸로 되게 비판적인 로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념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청년 세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꼭지인데 이분들은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98년대 20대 전후로 살았던 시대인데 이때부터는 이념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또 어떤 취향의 차이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사회운동이나 사회 기여에 대한 부채감 없이 경제적 목표를 되게 추구했던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양한 남성성의 이제 유니섹스 옷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 변주가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와중에 하층 계급들이 하층 계급인 남성들이 자신의 좌절과 처지에 분노했고 그것을 이제 자신과 비슷하거나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로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가 지금까지에 이어지는 정서라고 저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지존파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여기까지 가나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요즘에 그 취미 생활도 많이 얘기하고 되게 사람들이 힙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남들이 다 대중적이지만 되게 아주 대중적이지만 아는 것들 나만 되게 아는 그런 문화들 어떤 음악이랄지 어떤 예술 문화랄지 그런 것들로서 자기 개성을 되게 많이 드러내잖아요. 난 이 가수 좋아해 하는데 그 가수의 어떤 노래를 아는 것만으로 이 노래 좀 들을 줄 아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때도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거구나. 그리고 그냥 우리가 문화를 내가 좋아서 그냥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의 차이를 느끼면서 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구나. 그런 취미에 대한 부분을 좀 봤고 그 지존파 얘기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떤 하층 계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그 자신의 분노를 약자에게 드러낸 것들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지존파라고 얘기한 것도 좀 놀랐지만 그런 정서를 사실 한국의 남성들이 또 하층이라고 경쟁에서 뒤처진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설명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뭘 생각하셨나요? 바비님께서는 사장에서. 저는요, 이제 사회랑 문화까지 이제 그 아까 전에 3장 쪽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수. 악수를 다 같이 악수하다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악순환. 왜 자꾸 악수를 외치는가?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가시고기 여기인데 이런 건데 뭐 각자 애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일단 이 171페이지를 보면서 이제는 방관자 남성들 중에서 이제 방관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자신의 가족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여기서 보면은 172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외롭다. 광고인가요? 낭독의 발견 뭐 이런 느낌이 자녀들은 갑자기. 나를 꼰대로 여기고 아내는 밖으로 놔두는 존재로만 날 여긴다. 막 이러한 부정적인 문화가 이제 사회까지 또 이제 확산되는 거를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질문이 궁금한 게 아니요 여기서 질문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부 같은 남자의 무능함이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무능함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뭐 이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청취자분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나 이 책을 읽고 봐야겠다. 173페이지 보니까 이 뭐 가사와 육아를 이렇게 하는 건 반복과 경험 흡수에 통해서인데 저는 이거 남자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타노숙님은 나중에 부인이 외벌이야. 부인이 외벌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 이렇게 제가 돈을 못 벌고요. 그렇지, 예. 네. 나는 심지어 이 생각됐어. 나랑 부인이랑 똑같이 돈을 벌고는 있는데 네. 연봉이 부인이 나보다 더 높아. 요즘 나는- 그런 경우 많대요. 나는 그러면은 난 내가 가사 할 거야 나는. 난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인데. 아, 예. 그거 본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아니 그 잠깐 죄송. 그래서 저한테 너가 하시고 싶은 외벌이라면. 질문이고요. 외벌이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사와 육아 뭐 이런 것들을 여성이 주로 하고 있다. 남자들은 뭐 돈을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이렇게 가족과 떨어지는 거는 이러한 뭐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네, 뭐 그런 게 있죠. 네. 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 네. 전 만약에 외벌이면 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아, 아니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돈 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집안일 해야겠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 생각을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사를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전 한 그러니까. 3명까지는 올라오지 10명 않았을까? 중에 3명? 네. 아, 저는 나보다 더 능력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 일하겠다 하면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밥 차려줘야 되고 그 당연한 의미라고 아니, 생각을 하는데 먹고 싶다고 한다면 아 근데 이 되게 위험한 게 그러면 본인의 능력이 되면 그 아내분한테 이거를 안 해봐. 강제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합의를 약간 하겠죠. 그런 그래서 전 연봉으로 비교를 한 거죠. 아, 그래요? 일단은 단순한 수치로 그렇군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거 아, 보면서. 뭐 약간 사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아침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꽤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해줬냐면 매일 다른 시리얼을 먹게끔은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죠 저는. 네, 여튼. 아 매기는 거가 지금 저렇게 아침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내가 돈을 더 벌면 아침상을 받겠다. 아니, 근데 저는 참고로 아침 안 먹어요. 저는 아침 먹으면은 속이 불편해져가지고 아니, 제가 안 먹어요 원래. 아니 그럼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대충 느낌은 알겠어요. 그 예, 느낌만 알고 가면 되잖아요, 네. 청취자분들. 200만 173 가능합니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네. 한국 남자 이제 뭐지? 양육자로서의 한국 남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기업이 준비가 왜냐면은 기업이요? 아, 그 병원 같은 데부터 보면 보호자 이름에 엄마 이름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엄마로 가정을 하고 모든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 모임 같은 데 가거나 그럴 때는 아빠가 되게 소외되고 그 선생님들 그래서 아빠 오셨네요?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경우가 게, 많대요. 그러니까 민망 아빠가 되게 육아로 되게 참여하는 게 좀 머쓱하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저 같아도 남자가 왜 놀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일을 해야지. 그 약간 신체가 좀 더 건강하니까. 남자가 일을 해야지. 약간 아무리 여자가 일을 하고 돈을 충분히 번다고 해도 이게 뭔가 남자답지 않다거나 뭔가 이게 일반적인가 약간 그게 호의롭게 좋게만은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좀 더 그렇게 남자가 온전히 양육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있고 남자가 육아휴직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 여자인 나도 못 쓰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어떤 양육에 대해서는 성평등이 일어나려면 여성들 자체도 남성 양육자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남자 여자 어떤 보호자가 와도 그것들을 잘 두 성이 다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유실 같은 데 예를 들면 남자 아빠가 들어가기 좀 민망하지 않나요? 그건 당연히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 뭐 기저귀를 갈아입히거나 뭐 이제 젖병을 뭐 준비하거나 그러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불편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회랑 법이 약간 좀 도와주는 뒷받침이 게 있어야 될 것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남성분들이 나올 때 되게 희한하다. 그런 말 엄청 들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예측되는 반응들이 주변에서 막 박수 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너도 뭐 하지 왜 네가 다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렇다 쳐요.
여자가 돈을 벌고 퇴근했어요. 근데 둘은 집에서 하루 종일 집안 살림했어요. 그러면은 퇴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 재밌다. 아 근데 외벌이 전 여기 적었는데 외벌이 엄청 강조하셔요. 그러니까 전담으로 다 해야죠. 전담. 예. 오 퇴근 이후도. 그렇죠. 와, 원래 그래야 맞는 거 아니면 오 이거 박수 쳐야 돼. 맞벌이는 정확하게 딱 반반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상적인 거고요. 당연히 외벌이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퇴근 존중을- 이후도 그렇죠, 퇴근 이후도 그렇죠, 예. 보장해줘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 당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그거를 똑같이 아니, 요청하고 할 아내한테 거야. 다라는 거잖아. 퇴근 이후에도. 난 전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여자분이 돈을 버셔야겠어요. 반드시. 그러게 꼭 많이 버는 분과 결혼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꼭 돈 문제가 아니라 네.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양육에는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친밀감을 가족의 형성을 구성원으로서 가정일을 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돈을 버는 사람은 가정일 제외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양육에 대해서는 놀아줘야죠. 그럼 가사는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가사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되게 확고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이기니까. 아. 하지만 그 자식 양육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맞벌이면은 무조건 반반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외벌이일 경우에. 예, 그렇죠. 그럼 여자가 알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또 그때 가서 합의를 잘 해야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맞고요. 저분은 저렇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제가 좀 특이하긴 해요. 갑자기 양육의 문제로 저희가 그러게요. 나는 내가 전 아까 여기 인상 깊은 거 얘기를 못 한 것 같아. 전 그거 네.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고독사. 그 부분, 그러니까 딴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나온 수치가 좀 되게 마음 아프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별하게 되면 남자의 남자의 자살률이 엄청 뛴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뭔가 소위 남성성으로 비추되는 그거에만 자꾸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하다가 그 능력이 갑자기 없어지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때마침 그 일을 해주던 반쪽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못 참고 자살하는 그 비율이 높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도 나타나는구나. 보통 네, 신기했어요. 탄호중님은 되게 이걸 안타깝게 보셨고 그런 따스한 눈빛으로 이걸 보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자는 이 맥락이 남성성이 여자에게 근거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눈빛으로 본 게 아니라 되게 남자의 의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남성의 문제로 저는 이거를 이 작가가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그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탄호슝님은 그렇게 느껴졌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이 고독사 하시는 남자분들을 따뜻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안타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가정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집이나 사회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뭔가 좀 더 따뜻한 가장이 되거나 이런 방법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별로 안 주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금 해봐요. 왜냐면 이거는 제 경험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뭐 제가 지금 가명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희 뭐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의 놓여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예를 들면 학교를 타지로 다녔다든지 유학이지. 예, 아니면은 뭐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 같은 거 있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징집돼서 실제로 부산에 끌려가는 도중에 도망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약간 이 사람들한테서는 내가 그렇게까지 도망쳐서 내가 이렇게까지 니들을 먹게 살게 해줬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해야지. 약간 이렇게 좀 상황을 만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자살한 사람들이 저는 불쌍하다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만큼. 아니 그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에 나오셔서 네. 그 앞장은 그 얘기 못 했는데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 군대 얘기 들은 게 있는지. 저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할 건가요? 할게요. 갖고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만 알고 있겠어요. 일단 할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를 소위 톡하셨기 때문에 군대 얘기가 없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 안 잡혀가나요? 탈영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라도 근데 어떻게? 그때는 전선이 잘 안 전세 돼서 안 돼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23년생이셨거든요. 1923년.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정확한 징집의 때가 언제인지는 제가 지금 잘 어느 전쟁에 모르겠어요. 끌고 그러니까, 가신 건가? 그러니까 일제된 건지 아니면은 남북전 전쟁인지. 문제가 좀 불분명한데 아마 제 생각엔 아마 일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예. 여튼 이차 세계대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군대 근데 얘기 그 뒤로 끝인가요? 다시 군대에 끌려가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그 뒤로 그냥.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군대 얘기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딴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더니 아빠 빼고는 다 빽써서 들어온 사람이었대요. 좀 편한 대로. 네,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는 그 얘기 들어보면 거의 자기는 뭐 놀고 먹자 부대였다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이거 구보하고 오면은 10시까지 자고 그다음 일어나가지고 뭐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처음에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란 건 아니어서 그런지 막 상병이었는데 막 병장 때린 적도 있고 막 이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갑자기. 여튼 뭐 그렇게 되게 네. 근데 기간은 되게 길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3년 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3년. 그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셨는데 왜 3년을 하셨냐면 병사로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병장이랑 그러니까 지금은 부사관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예전에 하사관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들이랑 그 마찰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때 있던 정책 중에 상병들을 뽑아가지고 그 부대 하사로 다시 막 배치시키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지원하셔서 그 부대에서 하사관으로도 좀 어느 정도 거기 갈등을 치려고 거기 출신을 위로 올려보내는. 예, 그런 걸로도 좀 계셨다가 오셨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는 좀 군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바비킴님 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는 뭐 일찍 돌아가셔서 뭐 들은 건 없었고 아쉽네.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양 가족이 6명, 5명 그러니까 그냥 얘기요. 그래서 그냥 딱 그 기초 훈련만 받으시고는 바로 저는 아예 그렇게 그래서 딱히 군대 아버님이 대신 그때 그 기간 동안 겪으신 게 얼마나 한이셨으면은 저한테는 군대를 최대한 그 짧은 시간이어도 그렇죠. 예. 그 기초훈련 그 가는데 그때 당시는 뭐 거의 뭐 구타가 뭐 생활이 되었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군대는 어떻게든 조심히 잘 갔다 와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아예 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였죠? 기초훈련 기간이 아버님 그래도 6주 아니었나요? 저는 6주 정도. 그 짧은 기간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상병 때인가 그때 부사관을 해볼까 했더니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편하셨다고는 하지만 딱 한두 번 정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다음 회차 어딜 가나 있어요. 네. 다음 것도 들으셔야 되니까. 예, 그렇죠. 2부에서 듣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렇게 1부에서는 한국남자 1장부터 4장까지 다뤄봤고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의 남성성, 또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 5장, 억울한 남자를 좀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 책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보통 남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이시고, 또 최근 페미니즘 이슈랑 관련해서 달라지는 분위기, 또 최근 성 이슈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재미있으시고, 두 분 게스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 북스톡스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